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또 광장에서 많이 만나셨던 분이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네,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예. 오셨는데 뭐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말씀부터 좀 듣고 네.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오늘 헌재 선거 날짜가 정해졌죠. 네, 네, 4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안에 많이들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네. 긴장도 하셨을 텐데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이들 서로 이렇게 묻잖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언제 될 것 같아? 맞아요. 를 넘어서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예, 헌재의 판결이 추호도 국민의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네,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사가 잘못되면은 네. 전체가 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죠. 윤석열의 탈옥, 구속 취소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직무 복귀 작전의 한 일환이었잖아요. 이번에 이 헌재의 판결도 그 직무 복귀 일환이 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끝까지 긴장을 예. 놓지 말고 그리고 헌재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네, 그러한 기세를 끝까지 강력하게 만들어 갑시다. 네,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쳐 주셨는데 사실은 헌재가 이렇게까지 4월까지 이렇게 질질 끌면서 선고를 하게 될 줄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이긴 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네, 그것은 일단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을 믿었던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윤석열의 지난해 12월 3일의 내란 쿠데타는 모든 국민들이 현장에서 목격했고 체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현장 증인이었던 것이고 네, 헌재의 증인으로 국민들이 나가는 것이 옳을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미 보고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예, 어떤 근거로 이걸 정리할 것이냐는 숙제만 풀면 됐었는데 다른 짓을 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또 윤석열 내란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됐을 테니까는 아주 치열한 공작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공작의 일정한 흐름이 네. 헌재의 판단을 교란시키거나 또는 결정을 미루게 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기회주의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틈새가 만들어지면서 네,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혼란을 겪게 했죠. 네, 보통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판사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보다 법적 판단을 명확하게 내릴 것이다. 우리도 이미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내렸는데 그렇죠. 별로 시간은 안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애초에는 국민들이 이제 내란 세력, 극우 세력들이 헌재를 공격할 때 헌재를 지켜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네, 배반감, 또 비판, 음, 이제는 헌재에 대한 공격, 네, 헌재 무용론까지 가는 지경에 이런 것은 네, 헌법재판소 자신이 스스로 만든 거라고 봐요. 이제는 날짜를 받았으니까는 이미 결론을 내려졌다라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 결론이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4월 4일까지 온 국민들이 총력 단계를 해서 네, 헌재 판사들이 다른 생각 먹지 못하게 전 국민이 이미 명령을 내린 대로 네, 사실은 판결문은 국민이 다 써놓은 거 아닙니까? 한글 못 읽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파면한다. 뭐 이렇게 예. 별로 어려운 문장도 아닌데 거기에 필요한 법리는 알아서 하시고 결론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결론은? 그대로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책무로 네. 또는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맨 처음에는 약간 좀 마음을 놓은 면도 있죠. 왜냐하면 헌재가 이렇게 국민들이 네. 다 본 상황에 있어서 또 변론을 거치면서 드러났던 이 윤석열의 이 민낯, 뭐 거기서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네.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면서 또
군을 선관위에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헌 문란을 인정하는 모습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변론이 끝났으면 2주 안에 전례에 따라서 최소한 2주 안에는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4월까지 왔다는 걸 보면 참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좌절감도 느꼈었고 그다음에 답답함, 분노 이게 이제 광장에 터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우리 국민들이 몇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내리고 이것은 별로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구속 취소가 너무나 쉽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것도 난데없이 시간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관행을 허물어뜨리고도 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그리고 즉각 항고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그리고 경호처의 차장과 본부장도 네. 영장을 신청했는데 유야무야 만들어 버렸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검사가 향응을 받고 100만 원 이상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99만 원을 만들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라임 사태 그때 바로 보면. 그런 방식으로 네. 쪼개서 계산을 해버린 거죠. 이런 술수를 쓴 거를 보고 네. 이건 정말 문제가 크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원의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악하게 됐죠. 위헌이지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은 적당히 헌법을 위반하면서 교활하게 행동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방식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헌법을 적당히 어기도록 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헌법의 무게를 흔들어 버리는 사태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박정 기자님 안심할 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상하다. 그 과정에서 정계석 판사만 유일하게 네. 한덕수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여기에 대한 성찰이 깊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얘기를 먼저 조금 해보자면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절차적인 선출 과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선출된 그런데 사람이 입법부는 선출 권력이잖아요. 네. 임명된 사람들이 선출 권력의 판단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명 권력이 민주적인 어떤 이 총합적 의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촛불행동도 예. 초기에는 이 탄핵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뭐냐면은 박근혜 탄핵의 과정에서 경험을 했지만은 100만, 200만 국민들이 모였지만 거기에 이제 몇 사람이 이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가 올바른가?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탄핵이 옳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서 그러면 방법은 뭐겠는가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승복해야 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지.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승복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이미 결론이 그날 즉각 내려진 거거든요. 12월 3일로 내려진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는 위헌이고 불법이다라고 해서 네. 해제 의결을 했잖아요. 그 순간에 정리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조력을 해야 하는데 네. 이미 내려진 국민적 판단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거나 판단을 내릴 권리 자체가 없어진 사건이에요. 헌법재판소는 그럴 권한과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번에 한덕수의 경우도 그렇고 네. 또 몇 사람의 검사에 대한 것도 검사에 죄다 대한 기각시켰잖아요. 것도 감사원장도. 예. 그 보면은 논리가 위헌은 맞다. 법은 어겼는데 죄인은 아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중대성은. 식의
판단을 내린다. 그만큼 이 위헌의 죄질의 무게 같은 것을 따지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위헌이면 위헌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에 뒤따르는 조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네. 처벌받지 않은 수준에서만 위헌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교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예. 87 체제의 산물이잖아요.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헌법재판소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데 명분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민주 헌정을 지켜내기 위한 최고 사법기구를 만들자. 명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구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선출과 임명의 문제라든가 그 권한을 아주 교묘하게 짜서 만든 일종의 정책 타협물인데 이거는 이제 전두환이 6.29라는 기만적인 그런 술책을 통해서 민주화의 격렬한 항쟁을 무마시키고 네. 그리고는 노태우로 하여금 군사 정권을 계승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혹여 민주 세력이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통제할 방법을 그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입법부에 대한 통제 장치로 헌법재판소가 지배 세력의 정책 무기로 작동한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네.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전부 법조인들 출신이에요. 그렇죠. 법조인들만이 헌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수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활동가도 있고 시민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선출이 돼서 그래서 국가의 존망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법조인들만 하게 되면 이들이 또 헌법학 전문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선출된 적도 없어요. 이들의 식견은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헌정의 어떤 진로를 이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는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선출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독일식을 갖다 썼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은 독일은 선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연방의회, 참사원, 상원, 양원의 구성 방식으로 해서 거의 의원 내각제잖아요. 의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의회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회가 결정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미국도 헌법재판소라는 게 없잖아요. 상하 양원이 네. 결정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거부권만 발동하면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구성조차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마흔역 재판관 그렇죠. 아직까지 임명이 안 네, 되고 이거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입법부의 다수가 결론을 내려도 전혀 그것이 현실에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지배 세력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 도구, 정치 무기가 하나 장착된 거죠. 이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보통 잘 몰라요.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고 예.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했잖아요. 잘못된 판단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현재 존폐 위기까지 사실은 이르게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이후에는 당연히 개헌의 논의가 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기능, 구성, 위치, 권한 이런 네. 것들이 전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것이고 네. 될 겁니다.